지난 영상에서 그 실질적 사용자와 형식적 사용자를 따지는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과 관련해서 판결 내용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질적 사용자가 누구이냐를 따지는 그런 사례들을 보면은 판결 내용이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업무 지시를 누가 실질적으로 했는지를 따져야 한다. 그래서 누가 사용자인지를 따질 때는 형식적인 근로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근로관계를 따져야 된다는 게 어느 정도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 내용이고요. 이거에 따라 가지고 고등법원에서도 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판결 내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채용 과정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남편 회사, 그러니까 실질적 사용자가 그 명의로 채용 공고를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근로자들은 당연히 이 업체에 내가 종사하는구나 라고 면접을 봤었고요. 이렇게 면접이 다 진행된 다음에 기사반장은 이것을 업체 B에게 관리자에게 다 보고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이력서나 이런 것들도 카카오톡으로 다 전송을 했었던 거죠. 이력서, 자격증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됐었고요. 보수와 관련해서도 의심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임금 같은 경우는 형식적 사용자가 지급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임금 외에 발생하는 식대나 각종 수당들, 그리고 차량을 관리하는 데 발생할 수 있는 세차 비용, 정비 비용, 그리고 심지어는 과태료,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실질적인 사용자가 다 지급을 했었습니다. 송금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됐었고요. 그래서 판결 내용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참가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일부를 원고에게 매월 기본급으로 입금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차량의 관리, 운영에 수반되는 행위나 지출들과 같이 어떠한 관여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러니까 임금 준 것 말고는 그 어떠한 보수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사반장은 대표이사 및 그의 부친, 설립자입니다. 로부터 이 사건 운송 업무 관련 식대나 연장근로 수당 등을 일괄적으로 지급받은 후 기사들에게 각각의 근무 내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래서 이 실질적 사용자들이 기사반장에게 수당을 다 입금을 합니다. 그럼 이 기사반장이 나눠서 배분을 해주는 방식이었던 거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통장 내역에 남죠. 그래서 이 실질적 사용자들이나 아니면 설립자, 이런 사람들에게 입금된 내역들이 다 확인이 됐고, 이런 것들을 증거 자료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지휘 감독을 누가 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판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판결문 내용을 보시면은 참가인의 대표 회사의 아내 회사와 운송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운송 업무를 총괄하는 작업반장을 지정하여 참가인 소속 직원인 박땡땡 차장을 통해 운송해야 할 물량 등을 전달하였다. 작업반장은 참가인으로부터 지시받은 물량에 맞추어 각 기사들에게 배차 지시를 하였는데, 작업반장은 참가인의 상호가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다. 이거 이해하시도록 제가 그림을 하나 더 첨부를 했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시면은 형식적 사용 관계입니다. 화주, 주선사, 운송사, 기사, 이렇게 계약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 주선사와 운송사 사이에는 이제 운송 위탁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따져봤더니 이 주선사, 남편 회사의 관리자들이 기사반장에게 업무를 지시를 하고 그 업무 내용을 다시 근로자들에게 지시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됐었던 것들이 다 법원에서 인정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결론으로 하여 결국 이 업체 B의 관리자가 작업반장을 통해서 기사에게 업무 지시를 했었던 것이고요. 살펴보면은 법원은 실질적으로는 참가인과 근로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형성했다 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2심 과정에서는 이제 노동위원회, 그리고 이전에 노동부 사건,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받았고요. 그리고 통장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소송 과정에서 많이 좀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입증을 했었고, 기사반장의 휴대전화를 복원을 해서 대화 내역을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와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던 내역들이 다 복원이 됐었고요.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업체 B의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라는 정황을 충분히 이제 주장한 결과 법원에서 형식적으로는 업체 C에 고용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근로관계는 참가인과 형성을 했다라고 판결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과정에서
뭐 서면 통지나 이런 것들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부당해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건데, 일단은 이제 노동위원회는 이 사람은 사용자가 아니야라고 각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취소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실질적인 사용자로 인정된 것이 가장 큰 의의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수당이나 연차수당 이런 것들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이 사건처럼 다른 명의를 빌려가지고 쪼개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 제가 봤던 경우도 같은 공간에서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이쪽 사람들과 이쪽 사람들의 소속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남편, 여기는 아내 명의의 그런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 사건에서도 근로감독관은 이거 같은 회사 맞으니까 5인 이상이니까 연장수당 줘야 된다라고 판단하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이러한 꼼수 운영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서 불이익들이 많이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이 형식적인 측면 외에 실질적 요소를 검토하여 주장한 끝에 실질적 사용자가 누군가를 밝혀내서 이제 판결을 냈다라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겠고요. 이렇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면서 이 형식적인 근로관계 때문에 좀 불이익을 받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물론 이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니까 그 이후의 결과가 나오면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